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자, 이제 5단계, 그 다음 기타 사항의 네 번째로 반품권 있는 판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물건을 팔고 반품될 가능성이 있죠. 이 책에서는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회계 처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반품 가능성이 예측되기 어렵다 이러면은 수익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을 인식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그럼 매출은 언제 인식하느냐, 그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재고 자산을 회수할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환 제품 회수권, 이 계정은 뭐 다른 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재고 자산을 내보내고 역시 또 다른 어떤 자산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책에서는 반환 제품 회수권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재고 자산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자산을 인식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환 제품 회수권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고 별도의 자산을 인식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자산 대 자산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태여 이런 계정 과목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재고 자산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고 재고 자산을 대신해서 인식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품 가능성이 확실해졌고 반품이 이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때에 가서 이 반환 제품 회수권이 소멸되면서 매출원가로 인식되고 비로소 이제 매출을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예, 좀 전에는 이제 반품 가능성 예측이 어려운 경우, 예, 그런 경우 매출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반품 예상 금액을 제외하고는 매출로 인식하면 되겠어요. 반품 예상 금액을 제외하고는 매출로 인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부채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 시점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재고 자산을 팔았다. 그 원가는 7,000원이다. 라고 할 경우에 재고 자산을 내보내면서 매출 10,000원, 그 다음에 뭐 현금이나 계약 자산 10,000원 이렇게 인식될 거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 7,000원에 유출을 인식해야 되겠죠. 재고 자산 7,000원 나가고 매출원가 7,000원 이렇게 인식될 거예요. 그래서 반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마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반품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을 10,000원으로 인식하면은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10,000원 가운데 반품 가능성이 있는 추정 금액은 매출에서 제거하고, 가령 뭐 이제 이 중에 10%인 1,000원만큼 반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0원만큼의 매출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산을 또 취소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실제 반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반품이 이루어진 것에 따라서 뭐 현금 1,000원을 내준다 이러면 현금 1,000원을 내주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반품이 예상되지만 아직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결산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반품이 더 일어날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더 일어날 것만큼 매출을 취소하면서 여기 이제
현금 계약 자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아직 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일 따름이기 때문에 예상 반품 금액은 환불 부채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과 관련해서는 반품 예상 금액만큼 매출을 취소하고 실제 반품이 일어난 경우에는 현금이나 계약 자산의 감소를 인식하면 되겠다. 결산 시점에 추가적인 어떤 반품 예상이 있으면은 매출을 취소하고 환불 부채를 인식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 유출 인식하고 매출원가 인식한 거와 관련해서는 실제 반품이 일어나면은 가령 10%만큼 반품이 일어났다. 그래서 10%만큼 재고자산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재고자산 700원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인식한 거 가운데 700원을 취소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700원 생겼다. 그만큼 당초에 인식했던 매출원가를 취소한다. 이런 분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점에 추가적인 반품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 원가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매출원가를 취소해주고 재고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재고자산은 아직 감소하면 안 되죠. 실제 재고자산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절한 자산 과목을 인식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그런 계정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보면은 17년 12월 12일에 A사가 B사에 100원당 100개의 장난감을 판매하였다. 원가는 개당 60원이다. 장난감 하나를 100원씩에 100개 판매했어요. 원가는 60원이에요. B사는 구입 후 45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뭐 3개가 반환될 것이다.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12월 24일 날 2개의 반환이 일어났다. 12월 31일 결산할 때에 1개의 제품이 추가적으로 반환될 가능성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100원짜리 10개를 팔았다. 100개를 팔았다. 그래서 매출 100원 이렇게 인식하고 앞으로 받을 돈을 수취채권 10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반환이 2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2개 그러니까 200원만큼 매출을 취소하고 수취채권 인식했던 거를 취소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련 원가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 60개 100원 6,000원 나갔다. 이게 매출원가다 라고 인식했는데 실제 반품이 일어나서 2개의 재고자산이 입고됐다 이러면은 재고자산 2개 60원 120원만큼 재고자산이 입고되고 매출원가가 120원 감소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말 결산할 때 추가로 1개 더 반품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단기에 98개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원가 인식했는데 그게 97개가 되도록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개에 해당하는 만큼 매출 100원을 취소하고 이렇게 수취채권을 취소하느냐 하면은 아직 그 반품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부채라고 100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60원 취소해 주고 재고자산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고 6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은 100개 판매한 거 가운데 이미 2개가 반품됐고 또 1개 추가로 반품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97개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는 결과가 되고 매출원가도 역시 97개에 대한 매출원가가 인식되겠어요. 그리고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는 수취채권이 실제 수취채권 100개에 대해서 발생한 다음에 2개만 감소하고 아직 1개는 예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수취채권은 98개에 대해서만 수취채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1개는 반항으로 그 순자산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불부채라고 100원을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98개
유출됐고 2개가 들어왔고 1개는 반환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고 1개에 대해서 인식해 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타 사항으로 5번째, 본인 대리인. 본인 대리인. 본인 대리인. 이게 원래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라는 말은 principal이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에이전트, 대리인은 에이전트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온라인 티켓 판매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티켓을 공급받아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이런 색간의 거래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이 B사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B사가 대리인인가 본인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 대리인은 요 중간에 낀 B사의 회계 처리가 본인이면은 어떻게 하고 대리인이면은 어떻게 하고 그런 회계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B사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 먼저 B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는 B사가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와 관련해서 B사가 어떤 중간에 낀 역할을 한다면은 고객과의 온라인 접점을 통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데, 만약 이 B사가 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티켓을 대량으로 가령 100개를 구매해서 B사가 보유하고 있고 B사가 이 100개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판매하는 거다. B사가 100개 가운데 일부를 판매하는 것이다. 혹시 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70개만 팔리고 30개는 못 팔렸다. 그런 경우에 B사가 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구매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개가 팔리든 안 팔리든 다 B사의 소관이다. 30개 안 팔린 거는 B사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B사는 자기 자신이 재화나 용역 자체를 수행하는 본인이고, 그래서 본인인 경우에는 이 판매한 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70개만 팔았다라고 하면은 70개 판매한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B사가 본인인 경우 회계처리, 계약의 본질적인 주체이면은 판매한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고, 이 온라인 티켓 판매점이 혹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령 이제 이 대한항공의 어떤 창고 역할을 하고 고객들이 70개만 사갔다라고 하면은 70개에 대한 대금만 건네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B사가 몇 개 팔든지 판매한 만큼 B사의 수익이 생기고, 혹시 안 팔린 부분에 대해서 B사가 책임지는 일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 B사는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B사의 그럴 경우 역할을 다른 당사자의 재화 용역 제공을 추선하는 수행 의무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티켓을 판매하는데 이 B사가 중간에 추선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70개가 팔리면은 70개에 대한 대금을 받아서 이렇게 건네주고, 이 B사한테는 일정 금액 이를테면 수수료 같은 게 이렇게 남는 그런 거래 형태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티켓 안 팔린 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은 저 앞에 있는 대한항공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온라인 판매점은 에이전, 대리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리점은 추선하는 그런 수행 의무를 하는 거다. 이럴 경우 회계 처리는 수수료나 일정 보수 이런 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사 입장에서 이게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마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예. 본인인 경우에는 판매된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사례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A사가 그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그 석탄을 수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A사가 계속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석탄을 지금까지 수입해 왔는데, 근데 어떤 필요성이 생겨서 A사가 어떤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계열사를 중간에 내세워 가지고 이 계열사 B사가 이 석탄을 수입하도록 하고, 이 A사는 이 B사로부터 구매한다. 이럴 경우에 이게 이 중간에 있는 B사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예, 거기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B사가 뭐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은 나열하지 않고, B사가 본인일 때 어떻게 되고 B사가 대리인일 때 어떻게 되고 그것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대리인을 판단하는 거 아니고 본인 대리인 각각의 경우에 B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년부터 석탄 수입을 A 기업의 계열 회사인 B 기업이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B 기업이 17년에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총 100억 원이며 B 기업이 A 기업에 이전한 유연탄의 공정 가치는 103억 원이었다. 100억 원에 수입했고 A사에 103억 원에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이러한 수입 업무가 B사 입장에서 대리인으로서의 거래라 판단되었다. 이 경우 17년 B 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만약 B사가 대리인 A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B 기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이럴 경우 B 기업은 이걸 100억에 수입해 가지고 A 기업에 103억에 넘겼죠. 그러니까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3억만큼만 B사에 매출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에 해당하는 3억만큼만 B사에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B사의 매출은 3억이 되고 B사의 원가는 뭐 내부적으로 발생한 어떤 그 사무실 운영하는 어떤 비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만일 B기업이 거래의 본인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거래의 본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본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B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B기업이 본인이라고 하면은 103억에 A기업에 판매한 것을 매출로 인식하고 또 100억에 수입한 그것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그런 회계 처리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낀 기업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서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또는 순액을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인식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매출 100억 이렇게 인식하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하고 매출 3억 이렇게 표시하는 거하고 정보 이용자한테 미치는 효과가 사뭇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자기 매출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가령 어떤 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장단 회의를 한다. 그럼 총수가 센터에 앉고 좌우로 이제 사장들을 이렇게 쭉 앉도록 하는데 어떤 순서로 앉히느냐, 비서실에서 고민을 하겠죠. 비서실에서 뭐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까, 뭘로
뭐를 기준으로 할까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러한 기준 중에 하나가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이 큰 순서부터 중요한 기업이니까 이 회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앉혀 나가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3억이다 라고 하면은 한 중간쯤에 앉는다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데, 만약 매출이 3억이다 이렇게 공표한다면은 자 그쪽 문 쪽 가까이에 이렇게 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업의 위상이 달라지는 그런 예를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이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예를 총액으로 인식할 건지 순액으로 인식할 건지, 그래서 이건 곧바로 이제 이 B기업의 입지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이 유지되기 위한 어떤 매출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 안 되면은 상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총액으로 인식하려고 하는데, 회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대리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 판단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인 대리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본인인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 본인은 타인의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앞서 온라인 티켓 판매상인 B사의 경우에 만약 대한항공으로부터 티켓을 100매 구매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거다라는 거래라고 한다면은 B사는 그 티켓 100매를 통제하고 통제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B사는 본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다른 당사자의 재화를 이 B기업이 통제해가지고 이걸 고객한테 넘긴다 이런 경우. 그 다음 용역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른 당사자의 용역을 그 B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있으면서 고객한테 제공한다 이런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의 재화나 용역을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고객한테 제공한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인 경우에는 밑에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1차 밴드가 있고 그 밑에 1차 밴드에 납품하는 다시 2차 밴드가 있고 이렇게 하이라키가 좀 상당히 복잡한데, 가령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제조업자가 어떤 그 밑에 있는 납품업자들의 어떤 재화들을 결합해 가지고 뭐 또 다른 거를 만들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 이제 중간에 있는 그 회사는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 그런 경우는 이게 본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인 경우에 예시를 기준서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기준서에서도 이게 이런 경우에 본인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현대사회의 거래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따져보면은 뭐 일부는 본인 속성이 있고 또 일부는 대리인 속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지표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
B사가 100개 사가지고 70개만 팔고 30개 못 팔았다 이러면 30개 B사가 혼자 손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결정 재량이 있다. B사가 티켓 이렇게 팔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을 나머지 남은 티켓에 대해서 확 낮춰서 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격 결정 재량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본인 지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사 여행사는 항공사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요금으로 항공권을 대량 구매하기로 항공사와 합의하였다. 앞에서는 이제 A, B, C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래서 앞에서는 B사의 이제 본인 대리인 문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중간에 있는 B사가 T사로 여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T사는 항공권을 구매하기로 항공사하고 합의를 했고 항공권을 재판매한다. 그 다음에 재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항공권 구매 대금은 항공사에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100매를 T사가 항공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어요. 100매가 팔리든 않든 그 항공권 구매 대금은 T사가 대한항공에 다 지급해야 돼요. 예, 이게 본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재판매 가격은 T사가 결정하고 항공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T사는 항공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도록 고객을 돕지만 용역에 대한 불만 해소를 포함하여 항공권에 관련된 의무 이행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다. 이 항공 서비스 자체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한항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T사가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냐 그걸로서 본인 대리인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요구사항은 보면은 T사의 항공권 판매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설명하시오. 앞에서 봤던 얘기 때문에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이전 지표를 보면은 자, T사는 그 항공권에 대해서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 왜냐하면 미리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뭐 100매를 구매했다. 그리고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 100매에 대한 대금을 다 항공사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T사는 항공권에 대해서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고객이 그 정한 항공권에 대하여 지급할 가격도 정한다. 그래서 그 항공권을 얼마에 팔지는 T사에 결정한다. T사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 고객과의 거래에서 본인이라고 결정 짓고 고객에게 항공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요구사항 두 번째는 이렇게 본문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질문인데 T사, 중간에 있는 T사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경우에 대리인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재고자산 위험을 지지 않으면은 그때 그 T사는 대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는 여행사에게 탑승 권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해야 비로소 탑승 권리가 생긴다.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해야 비로소 여행사가 항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고객이 구매해야지 그 항공권 자체가 성립한다.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는 그 항공권 자체가 그냥 명목상의 티켓에 불과하고 고객이 사야지 비로소 그 티켓에 권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그 T사는 대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한테 팔아야지 비로소 T사가 그 항공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T사는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위탁약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약정.
다음 형태의 거래에서 A사는 언제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되겠어요. 앞에서는 이제 A, B, C 이렇게 세 회사가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B 회사가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가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가, 그런 이슈였죠. 여기서는 제일 앞에 있는 A 회사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A 회사가 언제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강원도에서 크게 배추밭을 운영하는 농업회사예요. 그리고 A 회사가 이 배추가 생산되면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보내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계약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 가락동 시장의 상인이 팔아야지 비로소 B사는 A사한테 돈을 줄 의무가 생기고 B사는 일정한 수수료만 받는 그런 계약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가락동 시장의 상인이 강원도 배추 농업협동조합의 위탁을 받아서 판매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락동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지 비로소 이 협동조합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A사가 제품 인도 시에 B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A사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여전히 계속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제품은 위탁된 것으로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A사는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계속 A사가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계약의 경우는 B사가 이거를 아예 돈을 주고 그냥 사는 그런 계약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사가 돈을 주고 직접 A사로부터 삼으로써 B사가 제품을 통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B사가 제품을 통제한다? 그러면은 B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순간에, 넘기는 순간에 A사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사의 회계 처리를 언제 수익을 인식하느냐는 주제와 관련해서 B사가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근데 이게 A사가 B사에 넘길 때 판매된 것으로 보는, B사가 이 제품을 통제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A사는 제품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서 워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팔아야지 판매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위탁 약정이라고 하는데, 위탁 약정이라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IFRS 15에 보면은 이런 워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특징적으로 뭐에 한한다, 이렇게 말을 쓰지 않고 뭐를 판단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A, B, C, D. 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 않는다. 현대사회가 거래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서를 자꾸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하도록 어떤 지표들만 주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약정, C에게 판매돼야지 A가 매출을 인식하는 그런 지표로서 첫 번째, 정해진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고객에게 자산을 판매할 때까지 기업이 자산을 통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제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품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개인은 제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탁 약정의 지표들을 여기 세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